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9주차고요. 전번 시간에 그 얘기한 대로 오늘은 이제 그 비파사나 선과 가나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파사나선은 이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수행 방법이고요. 가나선은 이 대승불교권인 중국, 한국, 일본을 대표하는 수행 방법이죠. 그럼 이 두 수행 방법의 차이를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수행 방법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 남방의 그 수행자들은 비파사나 선이 부처님의 정통 수행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통이다. 반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가나선은 정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가나선은 약 만들어진 시기는 11세기, 12세기 이때쯤 만들어졌으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도 한 1000년이 지난 뒤에야, 1000년이 뭐니까 한 1500년이 지난 후에야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 부처님의 수행 방법하고 완전히 다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방불교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비파사나 선이나 뭐 다른 묵조산이나 또는 다른 수행 방법으로는 참나를 깨닫는 부처를 이루는데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는 말보다 직절한 가르침으로, 아주 지름길로 들어가는 가르침으로 이렇게 설해놓은 것은 이 가나선이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두 수행 방법을 가지고 이제 대립이 되고 서로가 이제 서로 것이 최고라고 이제 싸우게 되는 이런 현상까지도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스님들 사이에도 비파사나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나선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이제 서로 대척점에서 서로 그거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런 흐름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우선 이 비파사나와 가나선이 어떤 데서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이런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파사나라고 하는 말은 뭐 다른 말로 요새는 뭐 윗바사나라고도 해요. 뭐 그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파사나의 그 부이라는 발음이 모음으로 처리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이걸 윗바사나라고 있고, 자음으로 읽는 데는 이제 비파사나라고 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관찰한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관찰한다. 비파사나의 핵심은 관찰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파사나를 해석할 때 관법 또는 무슨 관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했잖아요. 뭐 수식관, 부정관, 뭐 이런 개분별관, 뭐 인연관, 뭐 이런 등등의 관법이라고 할 때는 이 비파사나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볼관자니까요. 그래서 이 비파사나를 해석하면 이제 관이라고도 하고 관찰이라고도 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려 시대 때 의천 대각국사가 수행을 주장했던 수행 방법이 지관겸수였잖아요. 또 보조 진울국사가 주장했던 수행 방법은 정해쌍수였어요. 이 말이 말만 다를 뿐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지는 그친다는 뜻이고 이건 선정이란 뜻과 같아요. 정해쌍수의 그 정자와 같은 의미죠. 관이라는 말은 관찰이란 뜻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란 뜻과 맞닿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해쌍수의 해와 같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관의 그 관이 바로 비파사나라는 뜻이고, 지는 생각을 멈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걸 사마타라고 해요. 사마타. 사마타는 생각을 멈추는 수행을 사마타라고 하고, 그것을 대상을 계속 관찰함으로 해서 지혜를 터득하는 수행을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행 방법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사마타는 선정에 가까운 수행 방법이고 선정의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비파사나는 지혜를 얻는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관겸수 또는 정해쌍수 하는 말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말이죠. 그러면 이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든 생각을 그치게 하는 게 중점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그치게 하는. 그러면 어떻게 그치냐 하면 그냥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근데 이 사마타 수행은 그 내려놓는 게 중점이라면, 이 비파사나 수행은 한 가지 대상을 뚫어지게 관찰함으로 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인데, 대상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비파사나의 핵심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비파사나와 가나선을 가장 결정짓는 내용이 대상이 있는 수행을 하는 방법이 비파사나고, 어떤 목적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보는 대상이. 그런데 가나선은 대상이 화두가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비파사나 수행은 주로 내 몸에서 일으키는 현상을 관찰하거나, 또는 내 안에 들어오는 감각을 관찰하거나, 또는 내 마음으로 떠올리는 것을 관찰하거나, 또는 그 대상, 마음의 대상을 관찰하거나 하는 것으로서의 수행 방법을 삼기 때문에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 20여 년 전부터 소개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선방에서도 이 비파사나 하는 게 묵인될 만큼 많이 스님들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숨어서 한다면 몰라도 정통적으로는 선방에서 용인되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이제 뭐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비파사나선이 좀 대중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수행 방법으로 접근하기 좋은 수행 방법은 바로 비파사나예요.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보기만 하면 되니까. 대상을 보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마음을 봐. 마음의 어떤 작용을 봐. 이러면 그 작용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또 몸을 봐. 이러면 몸의 움직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몸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움직이면서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걸으면서 이렇게 그거를 관찰하게 한다든지, 걸으면서 어떻게 관찰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 왼발이 들린다. 그럼 발이 들어져 있겠죠? 그럼 발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발이 땅을 딛는다. 그럼 뒷발이 올라오겠죠? 오른발이 올라온다. 왼발이 앞을 나간다. 앞에 디딘다. 이거를 계속 사유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을 관찰하면서 그렇게 나가니까 생각이 안 들어오겠죠. 그걸 집중이 된다면. 이게 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다고 하는 게, 이런 과정으로 하는 게 수월하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 뭔가 색달라 보이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관찰하는 방법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걸 주로 한다고 하면, 또 마음을 관찰하는 건 가만히 앉아있든 뭐 서있든 뭐 어떤 식으로 해든 관계없는데, 내 안에 마음이 움직이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을. 또 감각을 관찰한다는 건 밖의 대상을 통해서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는 그런 감각을 대상을 삼는 거예요. 그 대상을 6가지를 다 삼는 게 아니라 어느 것 하나, 눈으로 보는 거 하면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아니면 귀로 듣는 거 하면 듣는 것만 보고, 이렇게 하나씩 지정해가지고 그런 감각을 이제 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관찰해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는 쉽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선방에서 제가 아는 스님들 중에도 가나손을 뭐 10년, 20년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 나 포기하고 저 동남아시아 가서 그 다른 수행이나 해볼래. 그리고 비파사나를 공부하고 온 스님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비파사나 수행을 하려면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단계에 올라가면 이제 스승과 이게 뭔가 문답이 주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더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뭐 내가 말이 통해야지 이게 뭐 문답을 할 거 아니에요. 한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내가 영어라도 좀 할 줄 알면 뭐 어느 정도 뭐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 한계가 생기는 거죠. 설사 또 영어가 된다 하더라도 뭔가 이 수행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또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세밀한 표현들이. 그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더 확실한 대답을 또 내가 걷고자 하는 대답을 얻을 수가 있을 터인데 그게 한계점으로 다가와서 어떤 분들은 끝까지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중간에 또 포기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거죠. 그 비파사나를 수행하든 가나선을 수행하든 뭐 깨달음을 못 얻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수행을 하든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 비파사나 수행은 쉬운 듯 하지만 정작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 가나선의 깨달음이나 이거의 깨달음이나 공통점은 생각이 쉬어야 된다는 것이고 생각이 멈춰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가 몰록 발현이 돼야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두 가지 장치는 결국 깨달음을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그거죠.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한쪽은 대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쉬게 하고 한쪽은 화두를 보면서 마음을 쉬게 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그치게 하는 데는 똑같다 이 말인 거죠.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을 뭔가 멈추게 하는 데는 어쨌든 똑같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데는 이 가나선은 사실은 조금 더 어렵다. 어떤 면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두라는 것을 이제 관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화두를 관한다고 했을 때 화두를 일념한다는 뜻이거든요. 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화두에 대한 한 생각. 한 생각을 집중함으로 해서 다른 생각을 안 들어오게 하는 게 그게 가나선의 핵심이죠. 예를 들어서 그 전문 시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주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중국의 당나라 때인가 뭐 하여튼 한 120세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의 그 문화에 그 수행자들이 뭐 1000명이 넘는 대중이 살고 있었어요. 워낙 유명하신 스님이어서 대중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스님이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막 진력도 나고 자기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하고 또 내가 정말 여기서 계속 공부할 수 있을까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속퇴를 할까 밖을 나갈까 하고 도량을 거니면서 망상을 막 하고 있는데 그 개 한 마리가 도량에 사는 개 한 마리가 그 마루 밑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개가 부러웠어요. 개가 저 자식은 상팔자야 이러면서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밥 주고 저렇게 늘어지게 잠자고 나는 이거 잠잤다가는 또 혼나고 그렇다고 공부하자니 공부는 잘 안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던 차에 갑자기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저 개란 놈도 불성이 있을까? 저놈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망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조주스님한테 쫓아가서 스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여쭙는 거죠. 스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러면 개도 모든 생명의 하나인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성이 있다. 이래야 맞을 거 아니에요?
모든 생명에 불성이 있다고 한 게 부처님 가르침이라면 그 개에게도 불성이 있어야 하죠. 근데 이 조조선자가 그러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마치 내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마냥 멍해지는 거죠. 왜? 이 스님은 부처님은 이미 모든 증생에 불성이 있어서 유정 무정이든 다 불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 돌뿌리, 나무, 뭐 이런 죽어 있는 것 같은 무정물에도 불성이 있다 하는데 하물며 저 마루 밑에 있는 개에게 불성이 없을까? 근데 왜 저 스님은 없다고 했지? 왜 없다고 했을까? 이게 이제 화두인 거예요. 왜 없다고 했을까? 이 의문을 내가 계속 내 몸뚱어리와 의단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의심의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굴러가는 게 이 화두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한 덩어리가 되려면 첫째로는 생각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이걸 해서 생각을 쉬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이 쉬어져야 이 의단이 정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보통 사람은 왜 뭐라고 했을까 하다가 자기 혼자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한테 공부 잘하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뭐 등등. 또는 조주 스님이 아마 나 같은 놈한테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거라도 좀 하라고 괜히 반대로 대답을 했을 거야. 뭐 등등의 이런 사고방식을 막 갖게 한다는 거죠. 근데 대답은 이렇게 하면 이건 공부가 아닌 거죠. 공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 말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지 대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화두는 사실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 게 화두예요. 근데 왜 질문을 던지느냐면 그걸 통해서 의심의 덩어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의심이 생각을 가져오는 의심이 아니라 오로지 그 하나에 대한 의심인 거예요. 생각이 없이 일으키는 의심인 거죠. 일념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일념으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가나선은 이 화두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 가나선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이 조사선이라는 데서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조사선의 시작은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돼요. 조사선. 달마대사가 달마조사라고도 하잖아요. 달마대사라고도 하지만 달마대사가 왜 조사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은 인도의 법맥을 이은 조사가 28대 조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섭존자로부터 안한존자, 뭐 상나와수, 뭐 등등등 해가 쭉 나가서 마지막 28대 조사가 달마대사예요. 달마대사. 그래서 28대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라는 건 법을 계속 이어온 우리말로 치면 할아버지다 이 말이죠. 법을 이어온 종족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달마대사가 조사선의 시작이었던 이유는 중국의 달마대사가 건너와서 그 양무제를 만나고 난 뒤에 여기는 아직 불연이 닿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해서 소림굴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면벽을 하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해가 스님이라는 스님이 찾아와서 그 해가 스님과의 나눈 문답이 조사선의 시작이었어요. 조사선. 조사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질문이죠. 뭐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맛보기로만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그 해가 스님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뭐가 괴롭냐면 자기가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고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자기가 괴롭다는 사실에 너무 둘러싸여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도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큰 스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불현듯이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그 스님한테 묻고자 한 거죠. 근데 스님 안에서 동굴에서 나오지 않는데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 같으니 소리는 못 치고 거기에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뭐 아주 겨울에 긴긴 밤에 눈이 소복히 내리는 그 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다음날 아침에 되었을 때 눈이 가슴팍까지 찼다는 거죠. 그런데도 꼼짝도 안 하고 그곳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달마대사가 아침에 이제 운동 삼아 나왔다가 이 해가 스님을 발견하고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러는 거죠. 스님께 뭐 묻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네가 나한테 뭘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자기가 차고 있던 단도를 꺼내가지고 자기의 왼팔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 경계를 보고서 이 달마조사가 그러는 거죠. 네가 묻고 싶은 게 뭐냐? 저는 지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괴로움을 나한테 꺼내놔 봐라. 내가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겠다. 근데 이 스님은 진짜 찾아봐. 아무리 찾아도 괴로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달마대사가 그런 거죠. 내 너의 괴로움을 이미 해결했느니라. 그 말에 이 스님이 거기서 팍 터진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조사선이라는 거예요. 서로 선문답을 통해서 이미 그 마음의 경계를 한순간에 넘게 해준다 해서 이걸 조사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달마대사로부터 후대의 제자들까지 다 이 조사선으로 다 경계를 다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갈수록 이제 이 경계들이 다 이제 외워질 거 아니에요. 이 스님하고 이렇게 되어 저도 외울 정도니까 다 외워질 거 아니에요. 이 스님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또 머리가 좋아지면 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걸로 말장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사선이 말하자면 뭔가 한 경계를 넘게 하는 그 수행 방법이었는데 자꾸 이런 경계에 이제 빠지니까 점점 이제 이 수행의 어떤 깊이와 깨달음을 여는 안목을 여는 그 조사선이 아니라 자꾸 그 변질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종고선사라는 스님이 이래서는 이 수행 방법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화두라는 걸 이제 만들어낸 게 되는 거죠. 그게 가나선이 된 거예요. 서로 문답한 내용 가운데 한 주제를 가지고 왜 달마대사는 내놔보라고 했는가 이런 걸 이제 의제로 삼아서 그걸 화제로 이제 궁고에 들어가는 화두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 의정이 조사선으로 자꾸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식상해지니까 의정이 일어나지 않고 또 깨달음을 못 얻고 하니까 그 가나선으로 이제 그걸 전환시켜 가지고 가나선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가나선이 이제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 경우죠. 어찌 됐든 이 비파사나와 가나선은 하나는 남방불교, 하나는 북방불교의 대표되는 수행 방법이고 또 이 가나선을 수행하는 이 북방의 선사들은 이 가나선만큼 최고로 빠른 지름길이 없다 하고 저 남방의 수행자들은 이 비파사나 수행이야말로 부처님의 정통 수행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소개되고 또 가나선의 뭐 훌륭한 스님과 또 비파사나의 그 훌륭한 스님들이 서로 막 대담한 것도 뭐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서로가 서로를 어쨌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비파사나 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가나선 수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근기에 맞게 내가 비파사나 선이 나한테는 훨씬 훌륭하면 그 선을 수행해서 마음을
응? 공부하면 되고 나는 가나선이 좋으면 가나선을 쫓아서 수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준의 우열을 가리려고 하면 이건 이제 서로 또 대립과 대척점에 서게 되기 때문에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선과 비파선의 핵심은 바로 생각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치는 거라는 거예요. 뭐 화두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그 화두를 통해서 결국 화두 일념을 통해서 모든 생각을 잠재워서 뭔가 정에 들어서 지혜를 얻는 공부란 말이죠. 마찬가지 비파사나선도 대상을 관찰함으로 해서 그 대상을 관찰하면서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그 한 대상을 관찰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혜를 돈발하게 하는 수행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대립은 설사 될지언정 서로의 수행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큰 맥락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수행에 장점들이 있어요. 장점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파사나선 수행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 아주 좋은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뭐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고 대신에 또 반대로는 이 가나선은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또 이 방법도 기발한 수행 방법인 건 맞다.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이 화두라는 것이 과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화두로서 명맥을 이어왔다면 그 화두가 지금은 과연 살아있는가?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지금 오늘 이 시대의 화두를 가지고 화두를 관해야지 수백 년 전의 말과 글로 화두를 한다면 정말 의심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의정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말도 사실 공감이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그 의정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많았다면 아마 그것도 이해가 될 수는 있는데 근세에 와서는 이제 그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화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비판적 인식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화두를 삼아야 한다. 그래야 진짜 화두지, 살아있는 화두지. 응? 옛날 거로 하면 그게 사꾸지, 뭐 활꾸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정 의정을 또는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찾아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의심이 일어나? 나는 화두를 들어야 의심이 일어나는지 대상을 관찰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되는지 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화두를 들든 비파사나 수행을 하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수행 방법은 지금 이제 나무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불 수행은 이런 수행을 하기 위한 기초 수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가나선은 생각이 쉬워져야 하는 수행 방법인데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주면 뭐 좋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어마어마한 이제 망상이 막 휘감싸지게 돼요. 그러면 이게 화두를 들면서 망상을 들기 시작하면 묘한 습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화두만 하려고 망상이 일어나는 이런 습관이 이건 정말로 공부하면서 잘못되는 경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불수행으로 기본 우리가 그 수직관 수행에다가 나무불을 얹어서 하는 수행 방법이고 또 사경과 강경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나 이런 살아오면서 흘러왔던 망상의 그림자들을 조금씩 잠재워 가면서 그게 어느 정도 쉬어진 상태가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화두를 들거나
뭐 이런 전문적인 수행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불교의 수행 방법은 사실은 너무 많죠. 따지면 이 비파사나 가나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강경, 또 사경, 그죠? 또 뭐 주력, 뭐 연불, 뭐 이외에도 뭐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수행 방법.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계종에서는 이 수행 방법을 어디서는 참선을 가르치지만 어디서는 또 연불을 가르치고, 그죠? 또 어디에서는 주력을 가르치고, 이게 다 수행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다양성이라는 면에서는 당연히 좋은 점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한 가지를 집중하는 힘은 약해진다는 거죠. 이것저것 막 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천태종 절에서는 관세음보살만 시켜요. 그건 주력 관세음보살. 밤새 관세음보살만 부르게 해요. 다른 거 안 시켜요. 거긴 참선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만 하니까 그 하나의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만 하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 수행을 한다고 하면 하나만 하면 좋겠는데 이 하나만 하면, 이 수행은 하나만 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또 어떻게 보면 지루해질 수도 있고 또 답답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경계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참선만 여러분들한테 사경, 강경 이런 거 안 하고 참선만 하면 쉬울 수는 있겠지만, 아 그것만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막상 참선만 시켜보면 이 경계가 쉬워지지 않기 때문에 되게 지리멸렬하게 그 상태에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꼭 그 자리만 있는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계점이죠. 제가 20년 동안 선방을 다녀서 결국 그런 허물을 봤다 이 말이죠. 아, 이런 병폐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경과 강경을 여러분한테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은 마음을 쉬는 거예요. 마음을 공부하게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지어왔던 그런 인과들을, 업장을 소멸해 가는 것.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은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뭐 공덕을 바라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이거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 상황에 의해서 내 주변에 있을 것들도 자연히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나만 중심으로 해도, 내 공부만 해가도 주변이 좋아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주변에 뭐 식구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마음을 내지 말고 나부터 해라. 나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부터 내 업장이 소멸되면 그 공덕의 힘으로 가족들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다. 나중에 더 쉽게.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 와가지고 저한테 어떤 분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분이 있어요. 스님, 저는 말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사경할 걸 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아주 야단을 쳤죠. 지금이야 뭐 그냥 아 그래요 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하는데 초창기에는 아주 제가 야단을 쳤어요. 왜?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꼭 들었어요. 그 남자는 하늘이다, 여자는 땅이다 이런 비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초창기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비유가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무슨 캐캐묵은 구시대적 얘기냐고 아마 무시할 얘기지만 여기에는 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하늘이란 뜻은 높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의 권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는 하늘은 때론 고맙기도 한 존재지만 때로는 무섭기도 한 존재예요.
그죠? 막 천둥 번개를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하늘이 되게 때로는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은 위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남자는 위엄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그시 뒤에서 지켜주고 버팀목이 돼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라는 거죠. 반대로 여자는 땅이라는, 어머니는 땅이라고 하는 뜻은 낫다는 뜻이 아니고, 땅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 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만물이 포용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심어지는 나무들이나 모든 것들이 잘 자라게 하는 터전인 거죠. 그러면 그 터전이 온전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 터전이 예를 들어서 오염되어 있거나 썩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다면 여기에 어떤 나무가 심어진들, 어떤 곡식이 심어진들 잘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저는 자식이 여기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자식은 어때요? 저절로 잘 된다는 거죠. 그 텃밭 위에 건강한 땅 위에 나무가 심어지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땅이 온전하지 않아. 병이 들어있거나 오염이 돼 있거나 썩어 있으면 거기서 어떤 나무가 잘 자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럼 원리는 결국 간단한 거예요. 모든 생명은 땅을 딛고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땅이 온전해지면 그 딛고 서는 중생들은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누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내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잘 돼야 가족도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잘 돼야 되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깊은 체험을 하고 또 내가 공덕이 생겨나고 내 업장이 소멸되면 그걸 통해서 그 힘으로 가족들을 내가 덜어주는 거예요. 가족들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내 것도 해치지 않으면서 상대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거를 제껴놓고 해주겠다고 하면 나도 안 되지만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아무것도 안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나부터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이 말이죠. 내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어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훨씬 빨라져요. 시간이. 처음만 좀 힘들 뿐이지. 한 경계를 넘고 두 경계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뭐 가족들 문제도 본인이 다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더 쉽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수행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비파사나 수행이나 가나선이나 결국 불교의 전통 수행인 건 확실하다. 물론 남방에서는 뭐 가나선이 정통 수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가나선도 내면 조사선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이 조사선은 결국 부처님이 했던 수행 방법을 따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부처님의 근본적 수행과 맥이 닿아 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분명히 그 맥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면 가나선도 불교의 전통 수행 방법인 거고 또 이 비파사나도 정통 수행인 것은 맞다. 다만 지금 태국이나 미얀마, 스리랑카, 또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행해지고 있는 비파사나 수행이 나라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조금씩 달라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통 수행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러면 부처님 당시의 수행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씩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역사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왔다는 것이죠. 변화 발전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조사선에서 나온 이 가나선도 그 역사와 시대만큼 변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정통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정통이라고 주장할 만한 내용보다는 시대와 역사에 맞게 변해왔다는 거죠. 그걸 서로가 이제 인정해야 될 때인 거죠. 그래야지 뭔가 서로의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겠죠. 어찌됐든 결국 이 비파사나 수행이나 가나선 수행의 핵심은 생각이 멈춰져서 생각을 내려놓고 결국 지혜로 관찰해가는 그런 수행 방법이라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나선은 그 마음이 생각이 내려놔지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하고, 비파사나는 그 대상을 관찰하면서 그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는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그 약간의 그 디테일한 부분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서는 둘 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 공유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우열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이 정통 수행이다, 이건 정통 수행이 아니다라고 서로 그걸로 서로 대립할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현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고, 이런 수행 방법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에게는 어떤 수행의 말하자면 과정 가운데 여러 경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더 기뻐할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수행들을 통해서 그 기본적인 부처님 당시의 수행 방법과 또 현재의 행해지고 있는 수행 방법의 차이들을 지금 공부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 조사선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